단 20분 차이로 생존이 갈렸습니다. 2018년 LA를 뒤덮은 사상 최악의 산불. 모두가 무너졌던 그날 유일하게 살아남은 곳이 있었죠. 바로 LA 한인타운입니다. 그 불길 속으로 한 기자가 들어갔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소속 소피 마르탱. 취재를 하러 왔다가 직접 피난민이 된 그녀는 한인타운에서 놀라운 공동체와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날 저는 피난한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 거예요. 지금 그 열흘간의 기적 같은 생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죽을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LA 산불은 그저 제 카메라에 담길 취재 대상이었죠. 프랑스 르몽드 환경부 소속 기자로서 전 세계 기후 재난을 다뤄온 저에게 이번 LA 출장은 평범한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이란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르겠습니다. 소피, 지금 어디야? 빨리 호텔에서 나와. 파리 본사 동료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연기를 좋은 화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무지했던 걸까요? 창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가 밀려들었습니다. 그제야 진짜 상황을 깨달았죠. 산불은 이미 LA 외곽을 넘어 시내로 번지고 있었어요. 가방 하나 겨우 챙겨 들고 복도로 뛰쳐나왔을 때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작동을 멈췄고 비상계단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죠. 누군가 밀치고 누군가 소리 지르고 그 아비규환 속에서 저는 카메라만 꼭 쥐고 있었어요. 기자의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공포였을까요? 소피, 한인타운으로 와. 여기가 안전해. LA 현지 취재원이던 미국 교포 김수현의 문자였습니다. 그 순간 호텔 한쪽이 쿵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명과 함께 먼지가 피어올랐죠. 이제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머리가 하얘졌던 것 같아요. 다리는 떨리고 입은 바짝 말랐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으니까요. 택시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몇 블록을 달렸을까요? 다행히 어떤 용감한 우버 기사가 저를 태워주었어요. 그는 필리핀계 미국인이었는데 비상사태에도 일을 계속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간단히 대답했죠. 가족에게 보낼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기사를 쓰기 위해 재난 현장에 왔지만 이 도시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LA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경찰 불빛, 창문을 부수고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비현실적인 영화 속 장면 같았죠. 그런데 차가 한인타운으로 접어들자 풍경이 달라졌어요. 거리는 한산했고 건물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스러운 아수라장은 아니었습니다. 우버 차량이 한인회관 앞에 멈췄을 때 저는 이미 탈진 상태였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죠. 회관 앞에는 파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피 마르탱 씨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이 짧은 피난길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프랑스에서도 재난 보도를 많이 했지만 내가 직접 살아남아야 했던 건 처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제가 호텔을 나선 지 20분 만에 그 건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이것이 제 LA 산불 체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취재하러 왔다가 피해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쓰려다 제 이야기를 만들게 된 순간이었죠. 한인회관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습니다. 이곳은 무언가 달랐어요. 바깥 세상의 혼돈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죠. 회관 입구에서는 마스크와 물병을 나눠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고 체계적으로 방문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소리 지르거나 밀치지 않았어요.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도 보이지 않았죠. 소피 씨, 이쪽으로 오세요. 간단한 인적 사항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접수대에 앉아있던 여성은 저에게 종이를 건넸어요. 이름, 국적, 연락처, 알레르기 여부까지 묻는 양식이었죠. 재난 상황에서 이런 체계적인 대응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그 여성이 제 이름을 정확한 프랑스식 발음으로 부른다는 점이었어요. 마르탱 씨, 혹시 프랑스어를 하는 담당자가 필요하신가요? 머리가 하얘진 저는 자동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한국계 대학생이 나타났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인회에서는 다양한 언어 자원 봉사자 리스트를
평소에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상시에 대비해서요. 회관 내부는 마치 작은 마을 같았어요. 구석구석 용도에 맞게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죠.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 노인들을 위한 휴식 공간, 응급 처치실, 식사 공간까지. 제가 들어갔을 때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데 따뜻한 밥과 국이 나왔습니다. 기대했던 건 빵이나 통조림 같은 비상식량이었는데 말이죠. 이걸 직접 만든 건가요? 놀라서 물었어요. 네, 회관 지하에 비상용 주방이 있어요. 평소에는 노인정 급식소로 쓰고요. 저는 분명 재난 한복판에 있었는데 이곳은 평화로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식사 후 임시 침대가 배정되었어요. 체육관처럼 넓은 공간에 간이 침대가 줄지어 놓여 있었지만 사생활 보호를 위한 칸막이도 설치되어 있었죠. 제 옆자리에는 한 노부부가 있었는데 할머니는 자신의 침구를 꺼내 정성스레 침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박은영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 집 비상 가방이야. 지진이나 화재 때 챙겨 나오라고 현관에 항상 두고 있지. 그때 제 시선이 체육관 벽에 걸린 큰 전광판으로 향했어요. 디지털 시계 아래 한글과 영어로 현재 대피 인원 217명, 가용 침대 83개, 다음 식사 2시간 후 같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 관리된 호텔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회관 밖에서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회관 안은 고요했어요. 아이들은 구석에 마련된 놀이공간에서 웃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라디오로 뉴스를 듣고 있었죠. 누군가는 독서를, 누군가는 뜨개질을, 마치 일상이 계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바깥은 아비규환인데 이 작은 한인 공동체는 어떻게 이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문화적 차이일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수영이라는 한국계 자원봉사자가 밤에 간식을 나눠주며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봤어요. 한국에서도 재난은 자주 있으니까요. 준비된 자가 살아남는 법이죠.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준비된 자. 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한 걸까요? 기자로서의 호기심이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기심이 제 생존기를 취재로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기자의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낯선 환경에서의 불안감이었을까요? 어쨌든 저는 한인회관의 일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찰하고 싶었어요. 새벽 6시, 회관 일부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교대하는 모습이었죠. 놀랍게도 교대 명단은 이미 벽에 붙어 있었어요. 누가 언제 어떤 일을 맡을지 모두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처럼요. 매일 아침 6시에 브리핑을 합니다. 참관하실래요? 김영호 관제센터장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는 한인회 재난 대비 책임자였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김영호 센터장은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모든 지시를 내렸죠. 그의 안내로 회관 2층에 있는 작은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은 완벽한 작전 본부였습니다. 벽면 가득 지도가 붙어 있었고 각종 모니터에는 실시간 화재 상황과 대피소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죠. 방 중앙의 큰 테이블에는 10여 명의 한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나이대도 직업도 다양해 보였습니다. 현재 화재는 북쪽으로 확산 중입니다. 우리 지역은 아직 안전하지만 바람 방향이 바뀌면 12시간 내로 대피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김영호 센터장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임무를 배정했죠. 식품 조달팀, 의료 지원팀, 대외 협력팀, 교통팀까지 마치 작은 정부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브리핑이 끝나고 김영호 센터장에게 물었어요. 92년 LA 폭동 이후부터요. 그때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많은 한인 상점이 불탔고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었죠. 그 후 우리는 결심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자고. 김영호 센터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매달 한 번씩 재난 대비 훈련을 합니다. 화재, 지진, 폭동, 모든 상황에 대비해요. 처음엔 참여율이 낮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중요성을 알죠. 브리핑 이후 김영호 센터장은
저를 옥상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지평선은 붉게 물들어 있었죠. 하지만 한인타운 건물들은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였고 옥상에는 살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건 한국에서 가져온 기술입니다. 불이 가까이 오면 옥상과 외벽에 자동으로 물을 뿌려요. 건물이 젖으면 불이 옮겨 붙기 어렵거든요. 정오쯤 회관 전체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순간 놀라서 김영호 센터장을 쳐다봤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목시계를 가리켰어요. 걱정 마세요. 매일 정오에 훈련 사이렌을 울립니다. 모두가 자기 위치로 이동해 상황을 체크하는 시간이죠. 사이렌이 울리자 자원봉사자들은 즉시 지정된 위치로 이동했고 대피소 이용자들은 침착하게 비상구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날 오후 저는 한인타운을 조금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김영호 센터장의 안내로 주변 건물들을 살펴봤죠. 대부분의 상점은 문을 닫았지만 몇몇 필수 업종은 영업 중이었어요. 약국, 식료품점, 세탁소, 그리고 흥미롭게도 모든 가게 앞에는 시민 순찰대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자원봉사자예요. 약탈이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교대로 순찰합니다. 한 의류점 앞에서 만난 에릭이라는 젊은 사장은 자신의 가게 문을 닫고 순찰대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왜 장사를 포기하고 봉사하냐고 물었더니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제 가게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때입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분명해졌어요. 이들은 미국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작은 한국이 LA에 있었던 느낌이었죠. 재난에 대비하는 방식, 공동체를 지키는 방식, 서로를 돌보는 방식,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제 메모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네요. 한인들은 산불이 오기 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의 결과다. 대피 사흘째 되는 날, 몸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연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아침부터 두통과 미열로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많이 아프구나. 이거 마셔봐. 제 침대 옆에 앉아 계신 박은영 할머니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수상쩍은 마음도 들었어요. 프랑스인인 제가 낯선 차를 마셔도 될까 싶어서요.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에 괜히 거절할 수 없었죠. 이게 뭐예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생강차야. 우리 한국에서는 감기 기운 있을 때 마시는 거지. 내가 항상 비상가방에 넣고 다니는 거야. 한 모금 마셨을 때 그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이상하게도 금방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불도 제대로 덮어주시고 제 이마에 손수건을 올려주셨죠. 할머니, 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외국인인데. 그 질문이 나오자마자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주름진 얼굴이 환하게 빛났죠. 외국인이면 어때서? 넌 이제 우리 식구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 식구. 프랑스어로 번역하자면 우리 가족이라는 의미였죠.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에 갑자기 울컥했어요. 어떻게 낯선 할머니가 저를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갑자기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신 후 저는 기숙학교에서 자랐어요. 방학 때도 학교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죠. 누군가 저를 가족이라고 부른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도 너 같은 나이였어. 이제는 미국 동부에 살아서 자주 못 봐. 박은영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평소에 저라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재난 상황이 저를 더 취약하게 만든 걸까요? 그날 오후 열이 조금 내리자 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대피소 구석에 마련된 작은 모임에 참석하셨어요. 거기서는 한국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모두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내주었죠. 소피, 프랑스 노래도 한번 불러줘요. 누군가 요청했을 때 순간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용기를 내어 어릴 적 배웠던 OCLAIA 디라 LUNE를 불렀습니다. 서툴게 노래를 마치자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때 느꼈던 따뜻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제 침대 옆으로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너 주려고 가져왔어. 내가 만든 김치야. 너무 맵지는 않을 거야. 소포 같은 보자기를 풀자 유리병에 담긴 빨간 김치가 나왔어요. 할머니는 제가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제가 식당에서 김치를 먹는 모습을 보셨던 걸까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잘 먹을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프랑스어로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장 사이사이에 한국말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가족, 우리, 같이. 이런 단어들이요. 오늘 나는 왜 울컥했을까? 어쩌면 이곳에서 내가 찾은 건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진짜 공동체의 의미였는지도 모른다. 내가 속한 곳, 내가 필요한 곳, 내가 그리워할 곳. 그날 밤 창밖으로 LA 하늘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발견한 느낌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때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바로 소속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섯째 날, 김영호 센터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기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는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마르탱 씨, 우리 한인 방제 시스템을 취재해보지 않겠어요? 다른 커뮤니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보다 더 좋은 제안이 있을까요? 이미 저는 호기심으로 가득 찼으니까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김영호 센터장은 저를 한인회관 지하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상상도 못했던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재난관제센터입니다. 24시간 가동되죠. 넓은 지하실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와 통신 장비가 있었어요. 벽면에는 LA 전체 지도와 함께 실시간 화재 상황, 교통 상황, 대피소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죠. 심지어 한인타운 건물들의 내화 등급까지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비상 연락망이었는데 점점 발전시켰죠. 이 설계는 모두 한국 출신 건축가들이 자원봉사로 해준 겁니다. 김영호 센터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벽에 걸린 설계도를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한글로 이름이 적힌 여러 명의 건축가와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미국에 접목했어요. 한국은 전쟁과 자연재해를 겪으며 발전한 나라니까요. 위험보다 한 발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철학이 있죠. 제가 설계도를 유심히 살펴보는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김영호 센터장을 불렀습니다. 센터장님, 서쪽 지역 화재가 5% 더 확산됐습니다. 바람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그 말에 센터장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바로 무전기로 지시를 내렸어요. 몇 분 안에 한인회관 전체에 방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포를 조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청색 대비 단계로 상향합니다라는 짧은 메시지였죠. 그 방송 후에도 아무도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청색 대비 단계가 뭔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단계별 대응 시스템이에요. 백색은 평소 상태, 청색은 주의, 황색은 경계, 적색은 비상 대피예요. 모든 주민들이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관제실을 나와 다른 시설들도 둘러봤어요. 비상식량 창고, 의료실, 심지어 작은 발전 기실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준비한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었을 텐데. 김영호 센터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인 사회의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매년 조금씩 모아서요. 우리는 이걸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재난이 오면 정부나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보험이죠. 그날 저녁, 저는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인 방제 시스템의 핵심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철저한 사전 준비. 둘째, 체계적인 조직. 셋째, 공동체 의식.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작동하고 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재난 현장에서 미래 도시가 어떻게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해답이 첨단 기술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대와 철학에 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비웃던 K문화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들은 춤추는 사람들만이 아니었어요. 생존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날 밤 제 취재 노트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철학이고 문화이며 공동체의 힘이다. 이 모든 시스템의 주인은 한국인이었다.
일주일째 저는 김영호 센터장의 허락을 받아 방재센터 통신기기로 외부 상황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LA 다른 지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베벌리 힐스에 있는 고급 주택가가 거의 전소됐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늦게 대피했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베벌리 힐스처럼 부유한 지역이 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까요? 김영호 센터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안전한 건 아니죠. 개인의 부보다 중요한 건 공동체의 준비입니다. 통신으로 들어오는 소식은 계속해서 암울했어요. 공식 대피소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물자는 부족했으며 약탈 사건도 늘어나고 있었죠. 심지어 경찰과 소방관들조차 충분히 배치되지 못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미국은 세계 최강국인데 왜 이렇게 무방비한 거죠? 제 질문에 김영호 센터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르탱 씨, 미국의 철학과 한국의 철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죠. 반면 한국은 공동체의 안전과 협력을 우선시합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대피소에서 만난 미국인 가족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인타운 근처에 살다가 대피해온 존슨 가족이었어요. 우리 동네 대피소는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런데 한인 이웃이 여기로 오라고 알려줬죠. 처음엔 의심했지만 와보니 천국이네요. 존슨 씨는 두 아이와 함께 대피해 있었는데 아이들이 한국 음식을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왜 그렇게 단결되어 있는지 이해 못했어요. 약간 폐쇄적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이건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생존 전략. 문화적 차이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대피소 밖으로 나가 LA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헬리콥터가 물을 뿌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한인타운 주변 건물들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지역은 화재 피해가 적은 거죠? 김영호 센터장에게 물었더니 그는 건물 구조를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대부분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나무로 된 집이 많은 미국 다른 지역과 달리요. 그리고 우리는 평소에 건물 주변 잡초와 쓰레기를 철저히 제거합니다. 불이 번질 만한 것들을 미리 없애는 거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재난은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어요. 미국의 개인주의적 대응과 한국의 공동체적 대응이 만든 결과였죠. 둘 중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분명 후자가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제 취재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베벌리 힐스의 호화로운 저택들이 불타는 동안 겸손한 한인타운은 살아남았다. 부와 권력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진정한 안전은 공동체의 준비와 협력에서 온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왜 미국은 이렇게 무방비했나? 아마도 그들은 재난을 개인의 문제로 봤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한국인들은 재난을 공동체의 문제로 봤다. 이 철학적 차이가 생존의 차이를 만들었다.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산불이 진압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피 명령도 일부 해제되었고 사람들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곧 프랑스로 돌아가야 했죠. 그날 아침, 한인회관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피 기간 동안 도움을 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감사 행사였죠. 저는 행사장 한편에 앉아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피 씨도 앞으로 나오세요. 갑자기 제 이름이 불려 당황했습니다. 앞으로 나가자 박은영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이 아이가 우리 할머니들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약을 가져다주고 많이 도와줬어요. 그 말에 저는 더 당황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 그러시는 걸까요? 저는 그저 취재를 위해 관찰하고 기록했을 뿐인데요.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은 쪽이었죠. 행사가 끝나고 김영호 센터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르탱 씨, 이제 돌아가시나요? 네, 내일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항공편을 구했어요. 우리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 계획인가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이 경험은 단순한 취재 그 이상이었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았죠. 저는 한국인 공동체의 생존 지혜를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제 대답에 김영호 센터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작은 배지를 건네주었어요.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한인회 명예 회원 배지예요. 언제든 돌아오시면 환영합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서 움직였어요. 기자로서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용기를 내어 김영호 센터장에게 말했어요. 센터장님, 혹시 제가 한인회에 자원봉사 신청서를 낼 수 있을까요? 프랑스에 돌아가더라도 다음에 LA에 올 때마다 도움을 주고 싶어요. 김영호 센터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고 거기서 자원봉사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이름, 연락처, 가능한 활동 분야 등을 적었죠. 언어 지원 프랑스어라고 적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셨나요? 김영호 센터장이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기자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갚고 싶어졌어요. 당신들 덕분에 제가 살았고 당신들 덕분에 제가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웠으니까요. 그날 저녁 대피소에서는 작별 파티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박은영 할머니는 저를 위해 특별히 김치찌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먹게 되더군요. 파티 중간에 저는 용기를 내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취재하러 왔지만 결국 제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프랑스에는 가족처럼 대해준다는 표현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한국인의 친구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우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아마도 그건 안도의 눈물이자 감사의 눈물이자 깨달음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 소피 라고 외쳤고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방인이 아니라 그들 중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이상한 경험이었죠. 재난 속에서 가장 인간적인 연결을 발견하다니요. 파리로 돌아온 지 한 달. 르몽드 신문에 제 기사가 실렸습니다. LA 산불 속 한인타운의 기적 공동체의 힘이라는 제목이었죠. 편집장은 처음에 반신반의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전면 기사로 실어주었어요. 소피, 이 기사가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 책으로 확장해보는 건 어때? 편집장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LA 한인회에 연락했죠. 김영호 센터장은 흔쾌히 협조를 약속해 주셨어요. 마르탱 씨의 책을 통해 우리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겠네요.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과 함께한 열흘 재난 속 공동체의 힘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재난 르포가 아니라 공동체와 생존, 그리고 인간 관계에 대한 성찰이 되었어요.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저는 수시로 화상통화로 LA 한인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더 깊게 듣고 싶었거든요. 박은영 할머니는 특히 자주 연락했죠. 할머니는 늘 제게 물었어요. 밥은 잘 먹니? 날씨는 어때? 감기 안 걸렸지? 그 질문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외로운 파리 아파트에서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책 출간 후 저는 다시 LA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취재가 아니라 한인회 자원봉사자로서요. 한 달간 머물며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도 배웠고 한글도 조금씩 익히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박은영 할머니가 저를 진짜 양딸로 입양하겠다고 제안하셨을 때였어요. 법적인 입양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입양이었지만 그 제안에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외국인인데 이제 와서 무슨 외국인이야. 너는 우리 딸이지. 그렇게 저는 한국 성씨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박소피.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제는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된 이름이에요. 현재 저는 파리와 LA를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르몽드 신문에서는 공동체 회복과 재난 대비에 관한 전문 칼럼을 맡게 되었고 LA 한인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두 세계를 오가며 사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 경험이 제게 준 것들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인들에게 매료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들은 나에게 생존을 넘어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재난 속에서 가장 인간적인 가치를 지켜낸 사람들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단지 불길 속의 생존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어떤 재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만난 타인이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한국인들, 그들은 내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가족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다리가 되었어요. 프랑스 기자 소피가 아닌 프랑스와 한국 사이의 박소피로서요.